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인데 예도는 오늘부터 레비나스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락강과 또한 데리다는 10편을 했고 락강은 11편을 했는데 아직 데리다도 절반도 못 끝낸 상황이고 또 락강도 아직 한 10편 정도는 더 해야 어느 정도는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예도는 레비나스를 또 10편 정도 하고 또다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비나스의 그 첫 번째 강좌는 레비나스의 윤리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주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과 주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레비나스의 철학을 전반적으로 정기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윤리라는 그 주제를 다시 복원시키는지 주체와 윤리의 관계를 오늘 예도는 파헤치려고 합니다.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에서 유대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1923년에 그러니까 아직 20세가 되지 못한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시절에 그죠? 그는 프랑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1928년에서 29년 사이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예도가 다닌 학교고 또 마무리가 남아있는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 와서 후설과 하이데거 밑에서 직접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30년에 후설 현상학에 대한 그 지각이론이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철학자로 그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후설에 대한 연구로부터 후설의 현상학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함으로써 치열한 후설 그리고 나서 후설과 하이데거 또 후설을 하다 보니까 이 하이데거가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년을 그 두 사람을 갖고 팝니다, 여러분. 10년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레이트 아몽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그죠? 레비나스는 그러니까, 레이트 아몽, 그 다음에, 사르트르, 또, 메를로 뽕띠,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프랑스의 현상학을, 후설의 현상학을 소개하는 그런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후설과 하이데거의 이 세계의 어떤 일상의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그죠?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그죠? 공부함으로써 그는 치열하게 철학과 씨름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철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소수민족이었고 유럽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2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레비나스의 철학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랬는데 레비나스는 자기의 역사적 상황, 비오그라피와 더불어서 마침내 이러한 자기 선생들에 대한 이런 철학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30년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레비나스는 히틀러에 대한 책도 쓰고 그 이후로 이제 점점 타자에 대한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부터, 그죠? 플라톤 철학부터 근대의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하이데거, 후설,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이 주체 철학에 머물러서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철학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조금씩 30년대부터 조금씩 그는 이 타자에 대한 철학을 사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자기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자기의 삶의 상황이 또한 그의 철학과 직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철학 내용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 전반적인 철학적 상황을 해석하고 타자를 주제로 삼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 사회학자라 뭐 무슨 전기 이론가처럼 히틀러에 대하여 글을 쓰고 그 수준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전반적인 타자의 윤리를 고민하는 데에 마침내 그는 큰 영향을 그의 이러한 역사적 상황,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상황이 이러한 타자의 윤리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는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타자의 윤리를 신학적으로도 신학의 고전에서도 발견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심지어는 에스카톨로지라고, 그죠? 에스카톨로지가 뭐야, 불어로?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이런 개념을 직접 쓴다니까요. 종말론이 예를 들면 뭐냐? 종말론은 자아의 현전 안에, 자아의 존재론 안에, 자아의 존재론을 넘어서 있는 무한의 영역입니다. 그 무한의 영역, 인피니, 무한의 영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종말론을 또 쓰고, 또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있었으니까 유대교의 신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신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대한 글을 쓰고, 또한 30년대 또 들어서면서 34년인가 5년인가에 들레바지옹이 뭐예요, 여러분? 들레바지옹은 딴 게 아니고 탈주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로부터 탈주를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문을 이미 30년대 중반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반적으로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와 정기와 더불어서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윤리로 규정될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체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철학을 어떻게 전개하게 됐는지를 오늘은 전반적으로 밝히고, 내일부터 이제 세밀하게 또 레비나스 철학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비나스는 그 40년대에 들어와서, 그죠? 엄청난 두 권의 책을 또한 냅니다. 47년도에 두 권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존재에서 존재자로, 레그지스턴스 레그지스턴 이렇게 됩니다. 레그지스턴스 레그지스턴. 그러니까 아는 뭐예요? 아는 어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존재에서 존재자로, 실존에서 실존자로 뭐 다 번역되는 거죠. 프랑스어로 에그지스턴스는 뭐예요? 실존과 존재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을 겨냥한 거니까 존재에서 존재자로가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또요, 레덩의 로트러. 이건 뭐예요? 시간과 타자. 쪼면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을 내면서 들레바지옹, 그 다음에 탈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존재자에서 존재자로, 존재에서 존재자로, 레그지스턴스, 레그지스턴, 이 존재에서 존재자로 라는 이 책과, 그 다음에 레덩의 로트로, 그러니까 시간과 타자, 이러한 책을 내면서 약간씩 특히 후설과 하이데거의 사유로부터 벗어나게 돼. 그런데 자기가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을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지각 이론 말고 하이데거에 대한 사유도 함께 포함해서 40년대에 또 출판된 책이 있어요. 30년대 말인가 40년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후설과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을 발견하며 이런 책을 이제 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의 어떤 이러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철학계에서 볼 때는 철저히 타자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타자의 탈출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용어들이 거의 아무리 불어와 그러한 그 독일어가 다르다지만은 이런 작품들을 낼 때도 대부분이 후설과 하이데거의 그러한 전문 용어들로 떡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논평 정도로 봤다는 거야. 그 후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를 통하여 레비나스가 니는 타자의 타자의 철학을 한다는 놈이 여전히 하이데거 후설의 존재론, 현상학 그러한 이론들에 가득 찬 그러한 용어들로 너는 철학을 하고 있다. 너는 타자의 철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니는 전체주의를 주장하지만은 전체주의 안에 갇혀서 타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오트리멍 귀 에트러,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와 다른,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오들라 드 레센스 맞죠? 그러니까 본질을 넘어라고 하는 76년도인가 후기에 나온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그러한 용어들로 떡칠돼 있어. 저는 이거 역시도 성공 못했다고 봅니다. 무슨 존재론의 언어를 쓰지 말고 철학의 이러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타자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그 데리다와의 논쟁은 데리다의 폭력과 형이상학으로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후기에 쓴 레비나스의
논프로폴. 이게 뭐예요? 논프로폴.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거기에 대한 응답에서 또, 같은 유대인 프랑스 철학자들끼리 서로를 존중하지만 또, 네가 하이데거도 제대로 이해 못했고, 니는, 니는 헤겔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레비나스가 했다고,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그러니까 그 논문에 대한 응답으로 레비나스가 또 답하는 게 논프로폴이죠. 거기에 답이 있죠, 또. 자, 이런 철학들. 그런데 이건 후기의 어떤 철학들이고, 1961년에 마침내 뭐죠? 레덩의 로트라, 타자와 그 시간과 타자, 그 다음에 또 레그지스턴스, 레그시스턴, 그러니까 존재에서 존재자로, 이 두 개의 작품이 그래도 그리고 또 후셀과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을 발견하며, 이런 것들은 여전히 후셀과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 논평 정도로 들어가는 책이었어. 그런데 마침내 그가 61년에 또 딸리 때 앵피니, 또 딸리 때 앵피니라고 하는 그 뭐죠?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하게 돼. 여러분, 이제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레비나스가 철학자로 등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비나스가. 그 다음에 디피길레 리베르테라는 어려운 자유라고 하는 작품을 또 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60년대에 들어와서야 다 늙어 빠진 노인이 되어서야, 노인은 아니네,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중반이겠죠. 53, 4세니까 크게 뭐 아주 늙어 빠진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가 지금 50이니까 만으로 얘도보다도 나이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가 얘도도 이제 곧 대작이 하나 나오겠죠. 농담이고, 뭐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내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로서 등극하는 엄청난 레비나스의 광팬들은 환장하는, 레비나스는 신학자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용어 자체도 상당히 신학적인 게 많고, 글쓰기도 뭔가 신을 부르는 듯한 푸닥거리를 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비나스가. 그래서 철학자가 볼 땐 저게 신학자인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많은데, 폴 리케르와 레비나스는 철저한 신학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이들도. 하이데거의 하이데거의 그 깊은 존재와 시간이라든지, 후기 하이데거, 후셀과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 작업을 통하여 자기들의 철학을 하지만은 엄청나게 깊은 후셀과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가 볼 때 데리다는 뭔가 이게 좀 원전을 이렇게 레비나스처럼 하이데거의 모든 철학을 팠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 인용 부분 있죠. 글쓰기와 차이라든지 그라마톨로지에는 한 10줄 나오고 말아요, 여러분. 니체랑 뭉뚱그려 갖고 이야기하고 몇 군데 안 나와. 그런데 글쓰기와 차이에는 어느 정도 길게 언급되죠. 제가 볼 때는 레비나스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 방식이 다른 거겠죠. 관심사가 도리가 다르니까. 데리다는 존재와 시간의 어떤 뭐죠? 존재와 시간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는, 폴 한덴하이트, 게겐 벨티히자인. 그 뭐예요? 현전이라고 하는, 현재 나타나는, 현재의 시간성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폴 한덴하이트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규정을 재해석하잖아요, 데리다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레비나스는 전반적으로 하이데거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낸 세계 안에 거주하다. 이 거주로부터만이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거주의 단어를 그는 또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죠? 그렇다, 맞다. 그러나 그 거주는 너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 이 타자와의 그 함께 더불어 있음을, 지금 예도가 또, 이 깊이 나가는 건,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하나의 작은, 그런 방식으로 함께 더불어 있음을, 존재론으로 환원시켜서 또다시 통합의 철학을 추구하는 너의 존재로는 폭력적 서열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철학이다. 너의 존재로부터 존재자는 언제나 탈출해야 된다. 이런 거.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개나 소나 다 속해 있는 존재지. 이 정체불명의 존재의 개념으로부터 고유명사를 가진 인간이 개별자를 지시할 수 있는 개별자의 실존의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이데거에 대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해석들이 하이데거를 전공한 자가 볼 때는 하이데거 냄새가 그냥 막 납니다, 여러분. 막 나요. 그리고 그가 존재를 불안과 함께 대립시킬 때는 이건 무슨 하이데거의 시간과 타자라든지 존재자에서 존재에서 존재자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마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불안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61년도에 나타난 이 작품, 이제 플라톤, 그리고 외면성과 내면성, 뭐죠? 전체성과 무한, 전체성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이 타자를, 우리는 음식을 외부로부터 타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먹고 사는 자다, 이런 말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공성을 설명할 때 여기서도 하이데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을 여러분들이 철학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레비나스 전공자, 이거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레비나스 전공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데리다 마찬가지. 오늘날 지적 전공자 코미디입니다. 지적에 대한 논문은 하나로 일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논문을 좀 썼으면 좀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담론으로 들어오면서 전공자? 걔가 웃을 일입니다. 그 새끼가 레비나스 전공을 했어. 자, 레비나스를 전공한 자가 그럼 그가 후설과 하이데거도 전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레비나스를 아는 놈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공부한 프랑스에 가서 해왔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가 여러분 후설과 하이데거를 아는 그런 자보다 레비나스를 더 잘 이해할까요? 이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공자라 그러는 거는 그가 뭐죠?
철학을 공부한 자라 그러면 하이데거와 후설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역으로 볼 수 있는, 칸트와 헤겔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뒤집어서 이쪽 관점에서 레비나스의 말을 역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평생 공부해도 안 되는 게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에서 누가 뭘 해왔다? 얘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네가 레빈, 그래 한번 해보자. 데리다, 레비나스, 그게 독일 철학의 모데르니스무스를 제대로 깔지 못하는 인간이 그걸 전공했다고 와갖고 타자가 어떻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소가 웃을 일이죠. 그런 점에서 레비나스가 뭐죠? 또딸리 때의 앵핀이라고 하는 이 전체성과 무한해서 플라톤으로부터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칸트, 헤겔, 데카르트, 칸트, 헤겔. 데카르트로부터는 이제 무한자의 개념을 끌어내죠, 여러분. 제 3성찰로부터 6성찰까지 나오는 그 무한자, 여러분. 무한자의 개념. 이 개념을 끄집어내갖고, 또 딸리 때라고 하는 존재론이 지배하는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전체주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헤겔의 전체의 개념 안에 집어넣고 이제는 무한자를 초월자로 둔갑시켜서 종말론에 위치시킵니다, 여러분.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로지의 앵피니를 무한자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자아가 어떻게 타자를 철학에서 억압해 왔는지 그거를 독일어로 르멤이라 그래요. 맴, 동일자, 르멤을 동일자의 철학, 자기의 타자를 결국은 자기 자아로 동일시하는 이런 동일성의 철학. 그건 누구야? 칸트와 헤겔이지 뭐. 셸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칸트, 헤겔, 셸링, 비테. 그런데 이들의 철학이 그래 우스운 철학인가? 그러면서 타자는 칸트의 표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겔은 진리를 전체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전체 안에 타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동일성의 철학, 르멤에 대한 이 철학을 그죠? 로트로 타자로 그죠? 타자로 대립시켜서 자기의 사유를 전개하는 게 바로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게 번역돼 나와가 이제 우리가 레비나스를 읽을 수 있다 이러고 예도가 완전히 해체하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강조를 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렇게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그게 바로 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로부터 그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엄청 죽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여러분 굴락이라 그랬는데 알죠? 지적이 맨날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냐고 2차 세계대전 때 그것도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그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광기요, 집단 광기가 사례로 나타난 그러한 미친 대한민국이 가끔 이 광기에 어떤 사로잡히잖아. 근데 우리는 사례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민족이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철학자로서 볼 때, 우리 민족은 착해갖고, 그냥 광기만 부리다 그냥 끝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시간 지나면 또 이래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전범국가였죠, 독일은 여러분. 비스마르크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다 일으켰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보네포라는 그런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종교의 진리,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서슬퍼런 게슈타포의 어떤 여러분 복장만 봐도 무섭지 않아? 이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한 명의 문제겠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죠? 이건 한 명의 잘못으로 갖고 가기는 말이야, 상징이죠, 그냥. 집단 광기가 일어나가, 여러분. 그 많은 자들을 어린 나이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 광기,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어떤 단어도 아직 떠오르지 않는 그런 광기의 역사가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인류의 계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몽이 가장 앞선, 이성이 가장 발달한 유럽이라는 그 땅에서 이러한 이성의 진보를 믿었던 그 시대에 말이야, 이런 광기가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레비나스는 철저히 이 서구 철학과 씨름하고 뭔가 이 타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박수갈채를 얻죠, 당연히. 그런 철학이 왜 시대에 그 61년이면 뭐야, 여러분? 61년이면은 그가 학위 논문을 쓸 때에 61년이면은 뭐냐고, 여러분. 그 뭐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라고. 그가 이 책을 발표했을 때, 이제는 철학을 가르쳤던 자들이, 야, 당신이 나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레비나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담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그 반열에서 이제는 주체를, 여러분 한번 봐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68년도에 유럽에서 제2의 좌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를 중심으로 마르크스가 유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도 다 이런 쪽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데, 어쨌든 실존주의가 유행했고,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을 때고, 이제는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와서 레비스트로스의 체계의 개념을 박살내고 있었을 때라고. 그때 레비나스는 이제 타자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아가 타자를 전체주의적으로 지배했던 그러한 역사에 대한 회심을 이끌어내는, 이제는 타자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래서 정의와 윤리를 다시 이 땅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보기 드문 그러한 윤리를 주장하는 유일한 철학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윤리 전부 다 막스의 이론에서 나오죠. 오늘날도 여러분 지적이 여러분 아시잖아. 뭐 자본주의 막 까고 그죠? 이럴 때 미국에 가서 막 이렇게 걔는 저스쳐도 웃겨 그죠? 지적은 난민 문제는 계급 투쟁에 대한 결과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막 유럽이라든지 제1세계 그 정권을 잡은 그러한 정치인들을 막 씨발 막 까잖아. 멋있어 그죠? 철학자는 그래야 됩니다. 교실에 앉아가 씨발 애들이나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철학을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철학을 이론을 그냥 넘겨주는, 이것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에요. 넘겨주는 자지. 철학에 무슨 교수가 있겠어? 위대한 철학자는 교수 안 했습니까? 대부분. 전부 다가 때려치우고, 지 책이나 쓰고 자기 길을 갔지. 교실에 갇혀 있을 수 있나? 지적 같은 그런 강단 철학에 머무를 수가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강단 철학은 지적을 못 잡아냅니다. 일단 지적은 프로이트와 락강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고, 그 락강의 다양한 이론들을 강단 철학에서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비판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가 강해서 강단에서는 절반도 얘기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거기다가 마르크스 빼면 없지 뭐. 오늘날도 거기다가 뭐 루카치부터 시작해갖고 그람시 뭐 전부 다 이야기해가 얘는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하거든. 그걸 강단 철학에서 얘기했다가 교수 잘리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어떤 새끼가 미쳤나 하겠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윤리를 이야기했고,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는 윤리를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박탈시켰다고. 그래서 데리다도 초기 데리다라든지 이 초기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윤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레비나스가 이제 윤리의 철학자로 딱 등극하니까 그 뒤에 분위기가 철학에서도 윤리 쪽으로, 정치와 윤리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데리다 역시도 후기로 가면서는 윤리와 정치를 이야기하죠. 리케르도 마찬가지. 리케르도 리케르는 워낙 있잖아요. 목사, 성직자 같은 냄새가 나. 리케르를 내둬도 리케르도 언젠가 한번 다 파헤칠 거예요. 사실 예도는 리케르를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는 거의 유학 가기 전에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 번역도 하고 많은 작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오히려 리케르는 홀대받죠, 지금 예도한테.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푸코도 윤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푸코 안에도 타자의 철학이 들어있죠. 근데 레비나스처럼 이러한 윤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타자에 대한 윤리를 강론하는 그런 이 세계를 향하여 이 타자의 문제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레비나스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얘기는 미학은 좀 약합니다. 미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들레즈가 가장 강하고요. 데리다의 해체 미학도 약간 있지만 들레즈가 역시 니체의 후예로서 들레즈가 니체의 미학을 탁월하게 묘사한 철학자죠. 아직 예도가 락강 데리다까지만 해놓고 레비나스 끝나고 푸코를 잡을지 들레즈를 잡을지 리케르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리케르
이 리케르는 뭐 당연히 윤리 철학을 이야기하죠. 리케르 같은 그러한 성직자 냄새가 납니다. 리케르의 그런 정말 성직자 냄새가 나고 정말 그의 그런 정말 시원하고 뭔가 영성이 들어 있어요. 리케르는 뭔가 막 계속 다 끌어와 막 다 끌어와가 짬뽕을 내가 지에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리케르는 정말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하여 니네들이 마르크스를 읽어도 좋지만은 왜 성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아모스를 읽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건 하나의 여담입니다. 결코 1차 자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자의 철학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주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체를 회복한다는 거는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주체를 회복시키지 주체가 없어져 버리면 주체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고. 그런데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는 뭐예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그 이후에 포스트 데리다 이런 락강도 했잖아, 여러분. 계속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강좌를 들어보면 어때? 주체가 없어. 주체가 그냥 환상인 거야. 주체가 구조에 의해서 다 해체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의 주체 철학을 해체하고 나니까 윤리의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렵게 됐다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주체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를, 그죠? 이 쥐제를 결코 모더니즘, 그러니까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방식과 같이 주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체는 타자에 대한 책임적 윤리를 실천하는 자로서 타자의 대화에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말과 언어와 행위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타자와 함께 이 세계에 거주하는 공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의 윤리적 존재, 공동 존재로서 소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에서 타자를 억압한 이 자아와 주체에 대한 이 개념은 철저히 뭐죠? 레비나스에 의해 어디야 사형장 아니면 재판장으로 끌려 들어와서 마침내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이 모더니티와 주체가 다른 건 뭐예요? 이 주체는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레비나스가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주체는 뭐예요? 이 주체는 타자를 지배하는 그런 타자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적인 그러한 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타자와 자아의 자아 사이에 그어져 있는 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그죠? 그 선을 레비나스는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레비나스는 비싸죠. 얼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얼굴로. 그러면서 타자는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헤겔과 칸트와, 그러한 데카르트와, 심지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안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레비나스의 윤리는 저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면 진짜 순진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절대 명령, 칸트와 같이 절대 명령을 해서 보편적 절대 명령,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그러한 당위적인 거, 보편 이성의 법칙,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윤리 강령을 만들지도 않고 그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윤리는 어떤 윤리냐? 타자에 대한 그러한 서구 역사에 대한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죠? 거기로부터 이 자아가 타자를 만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언어와 사유와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전통 속에서 이야기되는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존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타자를 만날 때 자아는 어떻게 되고, 이 자아가 이 타자와 만났을 땐 어떤 방식으로 그 타자의 존재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으면서도 이 타자와의 공동의 사회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게 윤리가 아니고, 레비나스가 자주 자기 작품에서 사용하듯이 윤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겁니다. 레티크야. 에티크를 이야기한다고.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가다머가 자기의 진리와 방법에서 뭐예요? 클래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고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는 클라시세스, 고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말해짐과 말함 사이의 차이가 뭔지, 이런 언어적인 어떤 차이, 또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고, 이런 오해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지는지,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이 타자와의 그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그가 이 타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이 접근의 과정에서 또한 초월되어 있는 이 자아의 눈과 자아의 어떤 지배적인 욕망으로부터 초월되어 있는 이 타자에 대한 어떤 그 존재론적인 존재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 타자를 위하여 이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고 규칙을 이야기해서 타자의 윤리는 이래야 된다. 철학자가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 이거는 사회학에 사는 얘기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철학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그죠? 그 타자로서의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 그 역사를, 타자를 다시 한번 해방시키고, 그리고 고전에서 성서라든지, 특히 그는 그 탈무드,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교에서 구약 성서라고 말하는 뭐예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모든 것에, 심지어 탈무드에 대한 책까지 냅니다. 레비나스가. 그리고 또 신학에 대한 무수하게 좋은 그러한 정의 개념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레비나스가. 그러면서 고전 안에서 드러나는 타자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한 지혜들을 끄집어내서 고전 속에서 자기의 철학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것, 에티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죠? 레비나스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사실은 보기가 드물게 이 주체를 회복시키고, 그죠? 이 주체에 대한 책임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철학을 유일하게, 그죠?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레비나스라는 점에서, 레비나스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윤리 철학자로서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예도가 이 타자의 철학을 또 역으로 뒤집어서 니체의 관점에서 해체적으로 또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레비나스가 갖고 있는 철학의 타자의 얼굴, 타자의 철학, 타자의 윤리, 이 윤리적인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 배경, 그 다음에 유럽의 철학이 동일자의 철학, 르셈의 철학으로 한원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책임적 윤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철학이었다는 것. 이런 레비나스의 진단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절대 명령이라든지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주체의 어떤 보편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체가 회복될 수 있고, 이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책임적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유일하게 주체의 해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체에 대한 회신과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레비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도는 두 번째 레비나스 시간부터, 그죠? 철저하게 이 레비나스에 대한 1차 자료들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여행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